사자마자 최소한 세전으로 2억에서 2억 5천 이상 차익이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시작했던 거고요. 실투자금이 2억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근데 뭐 세전으로만 한 4억 넘었으니까 계란을 하나 하냐 두 개 하냐. 전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했었는데 그걸 계산하면은 550원이었나 600원이었나 그래. 네, 새끼만 하루에 2,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가족분들 챙기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까지 잘 챙길 수 있으면 좀 그런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원도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젊은 나이에 많은 자산을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간단히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부비게이터라고 하고요. 뜻은 부동산 내비게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이런 필명을 쓰고 있고요. 지금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부동산 투자한 지는 이제 한 8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뭐 공장, NPL, 건물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부비게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처음에 경공매와 NPL을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일단 경공매에 관심 가진 거는 사실 원래 처음 투자는 분양권 투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뭐 10% 계약금만 들어가는 그 투자, 분양권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하고 한 2년 뒤쯤에 경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게 아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 뒤늦게. 그래서 그 부동산 카페를 제가 매번 들어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가 2살 정도 어린 친구가 경매로 1년 동안 대기업 부장님 연봉 이상 벌었다라는 인증글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지? 이런 방법이 있나? 이러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경매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관심 가지고 그분이 공부했던 거 그대로 그냥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전부 다 따라했고 그래서 경매가 진짜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경매 안에서 좀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공매도 있고 NPL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경매를 한두 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NPL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그 자산이 커지고 수익이 훨씬 많아지면 더 큰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그 비교적 그 젊은 나이에 한 이제 수십억 대의 자산을 지금 이루셨는데 처음 자산을 내가 이제 부자가 되어야겠다, 자산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우선 얘기 드리면 제 자산의 대부분이 대출이 많기 때문에 아직 뭔가 이렇게 제가 사실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 엄청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일단은 제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는 실행력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 돈이 되고 안정적이다, 내가 공부가 됐다 하면은 그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흥미가 없고 뭔가 이 일이 설레지 않고 뭔가 미래가 비전이 없으면 그 일을 시작을 못해요. 재미가 떨어지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거를 빠르게 실행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경매라는 게 엄청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부동산 투자라는 게 엄청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제 성향하고 맞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행하시면서 그게 점차적으로 또 진보되는 그런 저희 그 시청자분들 중에 경공매라던가 NPL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경공매와 NPL에 대해서 약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나 공매는 결국에 우리가 이제 경매나 공매는 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채권자고요. 두 번째 채무자, 세 번째 법원인데 채권자라는 거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라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라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법원인데 이 경매 전체 과정을 진행하는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못해서 이 채무자의 아파트가 경매로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법원에서 이 아파트를 경매를 진행시키는 거고. 그래서 경매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금을 갚지 못해서 나온 아파트가 진행되는 거가 경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요. 공매는 세금 체납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도 뭐 있겠지만 보통은 세금 압류, 뭐 압류당한 거, 체납당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공매로 나오는데, 공매랑 경매의 또 차이점은 공매는 그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더 깊은 개념들이 있지만 NPL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경매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 채권자가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통 은행들이, 채권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게 은행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채권자가 은행이 2개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이제 NPL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권, 요거를 또 개인이나 법인, 대부업체들한테 싸게 또 넘깁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그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또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디테일이니까 빼고 그냥 얘기 드리면은, 은행에서는 이 부실화된 채권을 빨리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또 싸게 넘기더라.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경매에 들어가서 또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NPL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경매에 나오기 전일 수도 있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온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찌 경매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비님은 지금 또 경공매 관련돼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부비님이 경공매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방금 그 백오번호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역이 일단 먼저 중요하거든요. 이 경매라는 건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스킬을 뭐 어디서 쓰냐에 따라서 이 스킬이 빛을 발하는 건데, 먼저 어디서 쓸지를 제대로 안 정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근처가 편해서 우리 집 근처에 그냥 경매를 하나 싸게 낙찰받아서 팔아야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파는 기간이 2년 뒤라고 가정하면 내가 경매를 낙찰받아서 2년 뒤에 판다고 했을 때 이 지역이 과연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지역을 먼저 잘 선정을 해야 된다.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이 뭐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은지, 가격이 계속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가격이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아무데나 경매를 낙찰받아서 파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팔 때가 진짜 내 돈이거든요. 팔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2억 7천에 샀는데, 예를 들어 이 3억짜리가 2년 뒤엔 더 떨어져서 2억 5천이 되면 결국 저는 마이너스 2천만 원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이 지역이 2년 뒤에 3억 5천이 될, 4억이 될 지역을 선정해서 2억 7천에 낙찰받는 게 아름다운 그림이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우리 집 근처라서 제가 거기 잘 알아서 제 고향이라서 본가라서 그건 너무 위험한 거죠. 지금 대출은 사실 많이 나와요. 경매가 90% 가까이도 나오거든요, 무주택자 기준. 근데 이제 보통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방이라고 다 안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지역마다 그 분위기가 좋은 데가 있고 또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을 맞춰서 거기서 거래량이 잘 일어나는 곳들을 체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1년에 거래가 한두 건밖에 안 돼. 사실 그런 거는 단타, 그러니까 바로 사고 낙찰받고 바로 팔기가 어렵거든요. 최소 1000세대 정도 되면 1년에 거래가 못해도 50건에서 60건 정도는 일어나야 내가 거기서 팔고 나오기가 수월하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평형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그 근거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내 투자 금액 낮아서 여기에 그냥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입지가 또 있거든요. 1억대에도 입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그 지역 선정, 그 두 번째는 만약에 단타를 할 경우에는 거래량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된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초보자가 경공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초보자가 경공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일단 우선은 무조건 한 번만에 낙찰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 번만에 낙찰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운이 좋아서. 근데 하다 보면은 입찰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실고주자들이 우리 보통 경매하면 실고주자들 들어오게 되면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실고주자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만 싸게 사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그 집에 가서 들어가 살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만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투자자는 좀 더 다르거든요. 세금이랑 뭐 비용 이런 것도 생각해서 입찰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내가 고른 물건들이 경쟁자가 많거나 내가 또는 시세 조사를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에 낙찰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그래서 뭐 그래도 최소한 3번, 4번, 5번은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입찰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비게이터님이 과거에 투자했던 이력 중에서 또 공장을 또 낙찰 받으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또 시세 차익을 얻으셨던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아파트를 제가 뭐 한 30건 이상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규제가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새로운 걸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MPL이라는 공장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 물건을 할 때는 법인으로 투자할 수 있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리고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으면 일반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것들보다 차익이 훨씬 크게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싸게 받아봐야 한 9억, 8억 5천. 공장은 10억짜리 받으면 뭐 7억 5천, 8억 이렇게 낙찰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사자마자 최소한 세전으로 2억에서 2억 5천 이상 차익이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에 있는 공장들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보통 경기도에 있는 공장들은 아파트보다 거래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성이나 김포 이런 데들이 그래서 땅값도 매년 10% 이상 오르고, 그래서 거기는 거의 진짜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낙찰만 받아놓으면 조금 뭐 1, 2년 묵혀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단기로 매도해도 괜찮고 안 되면은 장기로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임장을 막 부산에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렌트카 빌려가지고 막 경기도 구석구석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임장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경기도에 있는 공장 낙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도 막 1억도 안 되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뭐 다른 강의하는 업체들이 공장 강의를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막 거기 입찰자들이 수강생들 엄청 많이 오고 이러니까 경쟁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물론 경기도가 제일 환경성도 좋고 안전하지만 마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당장 차익 내기 어려우니까 좀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해서 대구, 그 다음에 울산, 부산, 뭐 경상도는 다 갔습니다. 임장을. 그래서 입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희한하게 제 고향에 있는 것까지 갔다가 입찰은 많이 했는데 거기를 낙찰, 폐차를 꽤 했죠. 한 7, 8번 했습니다. 그 공장 폐차하면 가슴이 좀 아프거든요. 단위도 크고 미리 준비했던 기간도 기니까. 아파트는 사실 뭐 조사하는 거 하루도 안 걸리니까, 근데 공장은 며칠 걸리거든요. 이거 조금 힘든데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낙찰을 받아서 한 10억 중반 되는 물건을 10억 안 되게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거는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있던 물건이었어요.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는 뭐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물건이었고, 이행강제금이 거의 그 철거하는 비용만큼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들어갔고, 많이 안 들어오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견적을 미리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견적을 미리 다 내서 철거하는 철거하는 견적 미리 다. 그 철거 좀 아까웠거든요. 1, 2층이었는데 2층이 사무실이 진짜 고급스럽게 돼 있었어요. 얼마 안 된. 근데 뭐 아깝지만 어떡하겠어. 그거 돈 내야 되니까 철거를 해버렸고, 그 상태로 공실로 비워두고 한 9개월 정도 뒤에 매각을 했었던. 와. 그러면은 이미 그 이행 강제금을 고려해서 철거 비용까지 이미 견적을 내놓으셨으니까 여기 경쟁자가 적다라는 걸 판단하셨고 적극적으로 또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시세보다 엄청 싸게 사서 거기서 보유를 하다가 이제 매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대출도 87%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투자금이 2억 언저리였어요. 그래서 근데 뭐 세전으로만 한 4억 넘었으니까 4억. 와, 수익이 세전으로 4억 이상.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다 떼고도 엄청 괜찮게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팔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낙찰받고 한 2-3달 뒤에 바로 그냥 한 100m 거리에 공장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거기 시세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거 받아야 되는데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걸 또 받았어요. 두 번째로 바로
한 3달 뒤쯤. 그래서 그것도 한 2억 조금 넘게 싸게 사가지고 그 2개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2개를 팔고 그 돈으로 사실 그 꼬마 빌딩 사러 간 거죠. 예. 와, 그럼 그 어떻게 보면 시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게 또 공장 투자였네요. 공장이랑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MPL도 있긴 한데, 예, 뭐 유의미하게 한 거는 아파트랑 공장인 것 같습니다. 와, 멋집니다. 와,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게 또 이 자리에서 또 많이 배우네요. 아, 철거 금액까지. 아,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을 또 충분하게 정확하게 또 계산할 수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투자적인 것보다 이제 철학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이나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재테크나 그런 거에 이제 눈을 이제 막 뜨거나 이제 아예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네. 일단 제가 인스타에서도 되게 많이 유튜브랑 내가 일반 근로자라고 했을 때,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소득이 한정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캐파도 한정돼 있어요. 내가 이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 이직을 한다고 해도, 내가 전문직으로 이직한다고 해도 사실 직장인 연봉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뭔가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테크 쪽으로 뭔가 시작 단계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드 모으는 게 첫 번째거든요. 다 필요 없이. 그럼 시드 모으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그게 시드가 뭐 예를 들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드는 금방 커지거든요. 근데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고 하면 한정된 거 안에서 이 시드를 키워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요 한정된 거에서 내가 저축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건 다른 얘기로 고정비, 그러니까 비용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럼 내 그 비용은 우리에게 비용은 소비거든요, 소비. 그러니까 소비를 일정 부분은 조금 줄이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들을 좀 없애고 내가 저축액을 늘리는 거가 일단 첫 번째가 되겠죠. 이거는 정말 당연한 얘기고 진리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워하기 힘든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니, 그 왜 어렵냐면요, 그냥 단순히 수치적으로 이거 이 금액 모을래 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당장에 만족감을 주는 게 없거든요. 당장에 만족감을 안 주면 인간은 그냥 뭐 얘들 1년 뒤에 너한테 뭘 줄게, 이거는 인간한테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당장 우리 그 도파민 터지는 이유가 게임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 뭐 그때 할 때마다 뭔가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 있어야 이게 재미가 있어지는 건데, 그런 분들은 당장에 내가 단기적으로 목표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보상을 따로 책정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이만큼 모으면은 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치킨 저는 그랬었거든요. 치킨 한 마리 너 먹게 해줄게 하고 그렇게 보상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보상.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막 하루에 새끼 간장게만 먹고 막 이럴 때니까, 치킨이면 거의 뭐, 이게 자취생분들은 공감하시고, 계란을 하나 하냐 2개 하냐. 전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보통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호캉스 하루. 괜찮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150만 원 이상 저축을 해. 뭐 호캉스 하루, 또는 뭐 어디 여행, 강릉 여행, 뭐 제주도 여행, 뭐 부산 여행, 뭐 갈 수 있게끔 2달이나 뭐 이렇게 3달,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보상 체계를 좀 만들어서 이 돈 모으는 거에 동기부여를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자.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럼 부비님, 그러면 돈 모으실 때 삼시세끼 거의 간장계란밥, 그 식비가 아까워서 저는 그래서 하루 식비가 그 쌀값이랑 저 이런 거 계산했었거든요. 좀 궁색 맞긴 한데, 뭐 지금 제가 한 게 아니고 궁색 맞긴 한데, 그때 쌀 양이랑 계란 한 개 계산을 했었어요. 개당 얼마인지. 그래서 저는 계란도 처음에는 1개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장 계란밥에 참기름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간장에 계란에 밥, 그러다가 가끔 김치. 그래 어떻게 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계산하면은 550원이었나 600원이었나 그래. 네, 새끼 먹으면 하루에 2,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예전에 막 사진 찍어서 막 친구들한테 계속 보냈어요. 자, 내 오늘 식사. 그래서 막 그럼 뭐 그렇게 하고, 제가 살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1년 하니까
아이고 살이 거짓말 좀 딱 3달 지나니까 10kg가 넘게 빠졌더라고요. 저는 그 영양 건강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이걸 내가 모아야 되고 이렇게 빨리 해야 돼, 아껴야 되고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그게 있을 거예요. 지금 갑자기 소비를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는 분이 30만 원 줄여라 절대 못하죠. 그 부작용이 일어나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이되 그거에 대한 보상 줄인 만큼의 예를 들어서 한 20% 금액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줄였어 20만 원 정도는 나한테 보상. 그러면은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보상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오래 못 가고요. 저는 1년 하는데 그게 없었고 그냥 진짜 어거지로 그냥 3년 뒤 5년 뒤 목표 그것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그거는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그렇게 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기장에 그때는 그 유혹을 참는 거 오늘 정말 뭐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싶고 뭐 어디 가서 여행도 가고 싶고 하는데 미치겠다 참는다 하면서 런닝하면서 막 참고 막 없애고 거기 일에 집중하고 막 그렇게 거의 폐간수련이라고 하죠 우리 요즘 말로 폐간수련을 꽤 했었습니다. 예. 와 진짜 인정합니다. 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강장 좀 삼시세끼 와 쉽지 않죠. 한 끼 500원 충격적인데요. 지금 이제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의 그 최종적인 투자 목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제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자산을 이루고 싶다 또는 이제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의 나의 투자는 예, 그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최종적인 거는 계속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맞죠? 예, 하다 보면 이게 정보를 얻고 또 보고 이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저의 완전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에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주거와 상권을 다시금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뭔가 제가 그냥 얻었던 것들을 사회에 얻었던 거를 뭔가 도움으로 줄 수 있는 되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되게 기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제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이잖아요. 결국에 손익을 따져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관공서 뭐 다 뭐 정부의 힘을 빌리든 뭐 어떤 힘을 빌려서든 예산을 받아서든 뭐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을 제가 그냥 돈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최종적인 목표로 가는 어떤 방법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뭐 누구나 꿈꿔보는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비싼 뭐 청담동이나 뭐 그런데 이제 강남에 대로변에 이런 빌딩들 정도는 가지고 싶다라는 거는 누구나 꾸는 꿈이니까 뭐 그 정도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산적인. 그리고 여기에 요즘에 추가된 거는 어쨌든 내 개인 삶도 같이 돌아보면서 그 가는 여정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가자. 그게 사실 제일 큽니다. 자, 뭐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안 해 이러는 성격. 그 왜냐하면은 저 스트레스 받으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죠. 없는데 없지만 적게 받고 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챙기면서 좀 가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사실 제일 큰 목표입니다. 일단 먼저 가족분들 챙기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까지 잘 챙길 수 있으면 좀 그런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에게 성장이란 그냥 본능과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본능적으로 이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조금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한다라는 것이 결국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성장이 없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이 그렇게 따분하고 무료할 것 같거든요. 제 성격상.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지방이 되게 많이 인구 소멸이라든지 쇠퇴한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이 지방의 도심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도시들을 다른 업체들과 연계를 하든 그렇게 해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제가 좀 이윤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그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일단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자산적으로든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또 계속 투자를 해야겠죠. 계속 새로운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좀 성장하면서 리스크는 좀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네.